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랑의 탐구 첫 번째 내용으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정의를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프롬 같은 경우는 사랑이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쌓여져 갈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이자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사랑의 기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한 이제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검사를 두 가지를 실시할 텐데, 첫 번째가 성인애착 검사이고요. 두 번째는 연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이제 탐색을 할 텐데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정서이자 감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은 그런 정서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인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게 되죠. 이런 부분은 사랑의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또 행동적인 측면도 다분히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굉장히 복합적인 심리적인 요소가 결합된 개념이다. 초기 때 사랑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점은 사랑이 단일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관점은 이제 다차원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 개념이다라고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이 접하고 그래서 알고는 있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이외에는 느낄 수 없는 거, 내가 느끼는 거고, 또 그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도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정말 한치의 주저 없이 명료하게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의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제 생각하기로는 막연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 느낌, 이렇게 이제 지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사랑을 정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살펴볼 건데, 먼저 그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의 정의를 보기 전에, 그렇다 하면 이제 사랑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마음, 또 서로 이성적으로 성적인 매력에 끌리는 그런 마음도 사랑에 포함이 되고, 이제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들을 또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이제 학자로 꼽을 수 있는 그 프롬의 사랑론과 메슬로우의 사랑론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의 경우는 사랑을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안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는 자연하고 하나였던 거예요. 자연하고 합일된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하면서 분리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그냥 내가 자연이랑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자연하고 하나가 됐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분리가 되고 보니까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로움도 막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제 감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거예요. 뭐 때로는 뭐 술을 막 마셔가지고 뭐 도취된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성적인 쾌락을 뭐 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 집단 속에 소속이 돼서 뭔가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술을 먹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군중 속에 소속이 돼서 일체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합일이어서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이제 초래했던 거죠. 물론 뭐 창조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서 몰입을 해서 무언가 내가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도 이런 인간이 당면한 실존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 갈망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적인 조화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과의 융합,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제 프롬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롬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당면한 실존적인 문제, 외로움, 쓸쓸함, 자연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너무 막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상태로 있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외로움이라든가 불안감을 타파하려고 했지만 가장 확실한 이제 그런 안락감을 주는 그런 방법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이제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는 바로 사랑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롬은 사랑이 공서적인 합일이라고는 설명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서적인 합일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살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통합감을 갖추지는 못해요. 마치 엄마하고 태아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어떤 한쪽은 굉장히 보호하고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복종하고 의존하는 그런 이제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외로움에서 도피하는 게 공서적인 합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프롬이 얘기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누군가 파워가 존재해서 뭐 예속되거나 종속되는 그런 공서적인 합일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외롭고 불안하니까 이제 누군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사람하고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건 맞죠. 하지만 외로움을 덜어주긴 하지만 각자가 개성을 가진 존재로 통합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사람이 커플이 돼서 하나가 돼요. 근데 여전히 이 둘은 그냥 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프롬은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프롬은 수동적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유로움 속에서 발휘되는 능동적인 감정이자 행동을 사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뭐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수용하는 거. 그게 이제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준다는 의미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약간 빼앗기고 희생하고
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프롬이 말한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힘과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충만함을 상대한테 나눠주면서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굉장히 기쁜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제 프롬은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학자는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인데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을 전개한 인본주의 이론가입니다. 이 메슬로우는 우리 인간한테 이제 동기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동기는 삶을 유지시키는 동기예요. 이거를 이제 기본 욕구, 결핍의 동기 같은 얘기예요. 삶을 유지하는 동기,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이자 이제 결핍의 그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삶을 유지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숨도 쉴 수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애정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욕구이자 결핍 동기,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동기는 삶을 창조하려는 동기예요. 삶을 창조하려는 동기는 이제 메타 욕구, 다른 말로 성장 동기라고 하는 건데 그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동기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자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장 동기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욕구인 결핍 동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무언가 이제 작동을 하는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막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이러는데 뭐 나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어 가지고 무언가 나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사랑도 이 두 가지 동기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이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결핍 동기에 의해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결핍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결핍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애정적인 결핍의 욕구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허한 거죠. 사랑도 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고 나 혼자 있으면 막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랑, 그게 결핍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애정 결핍을 메워야 되니까 끊임없이 상대한테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갈구하면서 또 소유욕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질투와 시기도 굉장히 강하고 상대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다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성장 동기가 작동돼서 하게 되는 사랑은 존재의 사랑입니다. 이 존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내가 막 상대한테 요구하고 갈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 자체로 나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는 거죠. 내가 그 기쁨을 나누게 되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막 사랑을 요구하고 갈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주는 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한테 뭐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소유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또 사랑하는 자체가 그냥 끊임없이 즐겁고 행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존재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사랑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순간적인 정서적 감정이 아닌 거죠. 아까 이제 사랑의 요소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된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단순하게 그냥 느끼는 순간적인 정서,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라든가 가치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만족시키는 쾌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까 프롬 같은 경우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 존재의 사랑처럼 그 성장의 동기가 작동돼서 매슬로우가 설명한 성장의 동기가 작동이 돼서 존재의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의 자아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성숙해가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갖추어야 되는 그 요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이런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사랑하는 능력의 이제 발달이라고 해서 이제 애착에 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사랑의 기원을 애착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애착은 영아기 때 형성이 되는 대표적인 발달 과업입니다. 그 영아는 이제 엄마하고 아기하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그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죠. 배가 고파도 뭐 울고 뭐 칭얼대기도 하고 뭔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사인을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육자가 굉장히 이제 즉각적이고 민감하고 일관되게 그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울어도 누군가가 와서 나 배고픈데 막 알아갖고 우유도 주고 기저귀 막 시야해가지고 막 너무 기분도 불쾌했는데 기저귀도 뽀송뽀송하게 막 갈아주고 나를 막 도닥여주고 안아주고 이런 이제 경험이 쌓이면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면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 우리 엄마 되게 막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정적인 애착이라는 거죠.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아기가 막 우는데도 엄마가 막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자지러질 때까지 울면은 겨우겨우 엄마가 뭐 우유를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되게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기가 울면 바로 막 우유를 주기도 하는데 어느 때 엄마도 막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기가 이제 울어도 금방 반응하지 않고 되게 늦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 되게 거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어느 때는 잘 돌봐주고 어느 때는 잘 못 돌봐주고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불안감이 이제 조성이 돼서 이런 양육자 밑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애착의 종류가 이제 4가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는 안정애착이랑 불안정애착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불안정애착이 다시 이제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애착의 유형은 총 4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애착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영아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고 일관되게 꾸준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정서적인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도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한 상도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피애착 같은 경우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거예요. 막 우유도 한참 있다 주고 기저귀 시에서 막 너무 싫어서 막 울었는데도 한참 있다 갈아주고 이렇게 이제 약간 엄마가 그 민감하지 못한 반응을 했을 경우 그게 바로 이제 회피애착. 그리고 저항애착은 이제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예요. 컨디션 좋으면 잘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하고. 보통 이제 뭐 마트 가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막 떼를 쓰다가 바닥에 들이눕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과격한 아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항애착 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애착아들 같은 경우 아까 회피는 아예 그냥 무시를 당하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결국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내가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제 자기 스스로 혼자 그거를 감내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저항애착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욕구가 충족이 바로 됐다가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하니까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과격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가 막 아주 고픈 것도 아닌데 이제 내가 울었을 때 우유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막 불안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막 엄청 세게 울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항애착아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안애착의 마지막 유형인 혼란애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엄마를 둔 아기한테 이제 유형화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엄마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우울 장애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니면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엄마는 원래 보통 어머니는 아기한테 안정감을 주는 대상으로 지각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를 둔 경우는 이 엄마가 안정감을 주는 대상으로 지각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불안을 조성하는 대상으로 지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는 혼란애착 유형으로 이제 범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능력의 발달 첫 번째는 정말 기본적으로 그 안정 애착을 형성해야지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내가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나의 욕구를 표현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이렇게 민감하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반응을 보이면 이제 아기한테 나는 사랑받을 존재구나. 이게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고 타인 엄마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성장해서 만나도 뭐 그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 엄마의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래서 잘 몰라도 이 사람도 분명히 우리 엄마처럼 되게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원만한 친밀한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요. 이렇게 어릴 때 엄마하고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게 기반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 사랑의 능력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자기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그 자기와 관련된 개념 중에 자기애가 나오죠. 자기애는 이제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애는 이기심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기심은 자신의 욕구라든가 유익에만 집착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거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애는 자신의 욕구하고 유익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양립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인간 자체에 대한 이런 사랑이 좀 많아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친밀한 이제 교제를 할 때에 그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아 개념이랑 자아 존중감, 이것도 이제 자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인데 그 구별을 하자면 자아 개념은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자기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아 존중감은 감정적인 차원의 자기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 개념 나를 잘 이해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장점과 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단점과 결점이 있어도 그것도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자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자아 존중감은 나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이라 그랬죠. 내가 좋은지 싫은지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갖춘 사람이 결국 건강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맨 마지막 내용 보시면 자기 자신이 두 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린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며 상대는 단지 생명의 구원자일 뿐이다. 이게 이제 프롬이 한 말이에요. 지금 요 메시지에서도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사랑을 할 때, 건강한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막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예속되는 게 아니라 나로서, 나 혼자로서도 충분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나의 가치를 내가 잘 알고 인정하고, 뭐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마다의 단점과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뭐 잘못을 하면 그것도 자기가 뭐 받아들여가지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이제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자기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사랑의 능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건 이제 프롬의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사랑은 그냥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래서 프롬 같은 경우는 사랑이 감정보다는 의지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사랑이 일종의 능력이자 배워서 익혀서 이제 쌓여가는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고 뭔가 기술을 습득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실제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습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증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 능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갖추어야 되는 기술은 지금 제시된 4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이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것도 이제 쉽게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면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한테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꼭 밝혀야 되는 게 필요한 게요. 상대방이 물론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거 알아차리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알아차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첫 번째 기술이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내 마음이 되게 막 평화롭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마다 이렇게 욕구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충족돼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불만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욕구가 먼저 충족돼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막 이렇게 해피한 상태가 돼야지 내가 나한테 좋은 기운이 이제 나와서 상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상대한테 잘 알려주고 상대가 그 욕구를 나를 잘 충족을 시켜서 내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내가 막 스스로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나의 욕구를 분명히 알려주는 게 사랑을 하는 첫 번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의 욕구를 또 알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장이 바뀌면 그게 이제 내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도 온전하게 나한테 건강한 그런 사랑의 기운을 주고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상대가 스스로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잘 충족이 돼야지 불만의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 나에게,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물어봐서 알고 나도 역시 거기에 이제 부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상대방이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방식은 결국 사람들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어린 시절 내가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부모하고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굉장히 막 감정 표현이 풍부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라고 막 말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뭐 행동으로도 표현도 하고 그거를 막 정말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서 산 사람들은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뭐 어떤 행동적인 표현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또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해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감정 표현에 되게 인색한 이런 이제 부모 밑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사랑을 하지 않고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뭘 그렇게 막 호들갑스럽게 사랑 표현을 해. 사랑은 그냥 내가 이제 느끼면서 이제 묵묵하게 그 사람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은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이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한 사람은 뭐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커플 사이에서 정말 빈번한 싸움이 되는 게 이 연락의 문제로도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 뭐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야 이게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은 뭐 연락이 그렇게 뭐 중요해? 만났을 때 뭐 좋으면 되는 거고 서로 같이 있지 않을 때에는 각자 일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더 건강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나지 않는 동안에는 뭐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연인들 간에 사전적인 어느 정도 그 합의를 하고 그 교제를 시작을 해야 이제 그 쓸데없는 트러블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루에 막 100번 연락하는 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없죠. 상대는 거기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절충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한쪽 일방에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을 지킬 용기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랑은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분히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뭐 천당지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랑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좌절감이라든가 상실감이라든가 실망, 뭐 고통,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이제 용기와 인내를 갖추어야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역경이 와도 사랑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더 세세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스킬들은 많을 수가 있는데 이제 프롬의 관점에서는 이제 정말 기본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술. 내 욕구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욕구도 내가 잘 알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랑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고난이라든가 뭐 불행의 순간이 왔었을 때에도 그 사랑을 이제 유지하고 지켜내려면 용기랑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생각해볼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그 프롬이랑 메슬로우의 그 사랑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랑을 이해했는데 그 에리 프롬이랑 메슬로우가 내린 이런 이제 사랑의 정의를 조금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나만의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생각해볼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 척도 2개 한다 그랬죠. 그런 이제 검사 이런 것들 다 모두 학기 말에 이제 다 취합을 하셔가지고 과제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조금 내서 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생각해볼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에릭 프롬이랑 그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에릭 프롬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랑은 기술이고 의지다. 그리고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강력한 방안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에릭 프롬 관점에서는 사랑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라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상대한테 관심을 갖고 뭘 이제 필요로 하는지 욕구에 잘 반응을 해주면서 또 어떤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주면서 나의 능력과 어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상대한테 주면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느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메슬로우도 2가지 동기로 2가지의 사랑을 설명했지만 결국 메슬로우도 결핍의 동기가 작동된 결핍적 사랑보다는 성장의 동기가 작동돼서 이제 하는 존재의 사랑이 더 건강하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미팅도 하고 막 소개팅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사실은 좀 대부분의 동기부여가 혼자 지내면 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러니까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제 그 동기가 작동을 해서 이제 연애도 하려고 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좀 위험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행복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솔로일 때도 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할 일 많고 스케줄도 빡빡하고 뭐 교류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혼자 지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행복한 연애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막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말이면은 진짜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을 뭐 나를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대충 그냥 끼니 때우는 식으로 뭐 옷 같은 경우도 혼자 뭐 자기 만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맨날 막 이렇게 후지근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게 다 이제 결핍적인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결국 나의 이런 채워지지 않은 것을 상대한테 기대하는 게 커져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냥 혼자 막 마음이 허하고 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은 나로서도 충분해야 돼요. 그냥 나 솔로일 때도 충분한데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충만함을 나눠주게 되면은 내가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랑을 해야 그게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랑의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검사 2가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성인의 착이랑 그 연인관계 유능성 2가지에 대한 검사를 할 거예요. 네,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도구를 보시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강의는 여기서 끊을게요. 그리고 이 성인의 착이랑 연인 관계 유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점수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들, 해석하는 방법들, 요거는 이제 지금 잠깐 끊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